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중학생인 아들 하나를 돕고 자린고비인 남편과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 시작부터 남편을 자린고비라고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남편은 아주 심각한 자린고비예요. 지금부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알겠던 한 가지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건실하고 돈도 잘 모으고 엄마가 이야기했던 돈도 잘 모은다는 그 사실이 정말이라는 걸 말이죠. 좋게 말하면 그랬던 거고,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정말 짠돌이 그 자체였어요. 남편 손에 뭔가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게 장기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좋다고 자기 위안했던 적도 있어요. 남편은 본인 돈뿐만 아니라 제가 버는 돈까지 모조리 본인이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편하게 지내려면 지금 이렇게 허리 졸라매는 게 맞아.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나중을 위해서 하는 고생이라니까. 그러면서 매달 우리가 얼마를 모았는지 통장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로 짠돌이었냐면 친구들끼리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것도 원래는 돈 써야 하니까 매번 안 나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간 자리였습니다. 한참 즐겁게 놀다가 계산하려는데 남편이 계산하려던 친구를 막아세우며 이러더군요. 이거 n분의 1로 나누는 거 아니지? 당연히 나누는 거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술 한 잔, 음료수 한 잔 안 마셨고 고기도 우리 테이블이 제일 적게 먹었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어딨어?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남편 친구들의 아내들이 저를 보고 안 됐다는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과 상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꼭 그런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술 먹은 것까지 나눠가며 계산해야 했어? 당신 친구들이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 못해? 뒤에서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뭐, 그게 돈을 주니 밥을 먹여주니? 분위기가 당신 때문에 다 망쳐졌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저희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야지. 당연히 모임에는 불려가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저러는데 누가 부르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애 학원 보내야 할 것 같아. 다들 가는데 자기만 안 간다고 속상해 하더라고. 그리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는 보내야지. 학원, 그거 굳이 보내야 하나? 애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돈이 아까워?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모으는 거라며. 근데 애 공부하는 건 그게 아니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며 한 발 물러서더군요. 그래놓고 알아온 학원이 무슨 선생님 경력도 없는 것 같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교실도 하나 없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그 학원 이상해. 나 가기 싫어. 실력 좋은 선생님이야. 아빠가 다 알아봤어. 당연히 제대로 된 선생님이 아니었고 아이의 성적은 오르지 않았어요. 운동을 하겠다고 헬스를 다니겠다고 하면 등산을 하라고 했고 그마저도 등산화를 사겠다는 말에는 동네 운동장을 뛰라는 말로 바꾸곤 했습니다. 자린고비인 수준이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어디 함께 나가기 부끄러웠고 저도 점점 더 사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민이나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막 하기도 부끄러웠어요. 딱 한 사람, 동서 빼고는 말입니다. 동서와 저는 다른 집 동서지간보다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성격을 함께 견뎌내며 생긴 전우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다른 시어머니들에 비해 조금 많이 유난이긴 하시거든요. 남편의 그 고집도 다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나 싶을 때가 많고 말입니다. 동서는 도련님과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도련님도 남들보다 조금 짠돌이다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보다는 훨씬 융통성이 있기는 했어요. 아주버님이 조금 심하시긴 한 것 같아요. 어제는 글쎄 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버스를 타냐고 난리더라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어제 어머니가 장바오라고 해서 박았더니 그램당 가격까지 다른 마트랑 비교해가면서 왜 더 비싼 곳에서 사왔냐고 잔소리를 한 2시간은 하시더라고요. 다 물려받은 거지. 그 피가 어디 가겠어. 그렇게 동서와 저는 만나면 남편과 집안 식구들 욕을 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기 위해 옷을 좀 사 입어였어야 했는데 남편이 그런 거에 돈을 쓰는 걸 너무 싫어하고 제 월급까지 본인이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고 거래로 옷을 사 입었었거든요. 그게 너무 서러워서 한 번은 남편에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쪽팔려서 회사를 못 다니겠어. 사람들이 옷이 그거밖에 없냐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 겨울에 내가 코트 하나 패딩 하나 2개로 계속 돌려 입는 거 보고 속으로 뭐라고들 하겠냐고. 2개로 돌려 입는 게 뭐가 어때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같았으니까 하는 말이지. 코트에 구멍 나서 기워 입어야 하게 생겼다고.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알겠다며 자기가 옷을 사오겠다고 했던 짓이 뭔지 아세요? 바로 헌옷수거함에서 멀쩡해 보이는 옷 몇 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남까지 가서 가지고 온 거야. 원래 강남 헌옷수거함에는 멀쩡하고 비싼 옷들이 많다더라고.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잖아. 지금 남이 버린 걸 나더러 입으라는 거야? 멀쩡한데 뭐가 어때서 그래? 아, 당신 그거 못 봤어? 옷을 많이 버려서 그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돈이 아까운 거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가며 저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싫었지만 함께한 세월이 워낙 길었고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뭔지 남편 말이 맞구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에게 들었던 말들이나 어떻게 돈을 못 쓰게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하며 살아왔는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엄청나게 싸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 생일이었어요. 그 해에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남편치고 제법 큰 선물을 했었거든요. 100만 원을 용돈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도 살면서 한 번은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래도 아들인데. 저는 남편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 남편은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주 가졌었고 또 취미생활도 시작했었거든요. 운동도 다녔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도 나이가 들고 사람이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끼고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생일이 다가왔어요.
엄마 생일인데 용돈 드리게 100만 원만 보내줘. 100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당연히 저희 엄마에게도 똑같이 해드릴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당신 엄마랑 같아? 뭐가 다른데?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잖아. 당연히 다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이러더군요. 10만 원만 해. 그때는 진심으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가족을 위해 아끼고 절약하는 거라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온수를 제대로 틀지 않아 추위를 떨며 설거지를 할 때도 옷을 사입겠다는 말에 강남까지 가 헌옷수거함을 뒤져오는 남편을 볼 때도 참아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우리의 저희 엄마 아빠 제 가족은 없다는 걸 알게 되니 내가 여태 왜 이러고 살았나 한이 맺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했고 이혼하자는 말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혼하자. 당연히 남편은 매우 놀랐습니다. 남편은 겨우 이런 일에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 일이 겨우 이런 일이었던 겁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해? 이런 일? 이런 일이라고 했어? 내가 나만 좋자고 이래. 우리 다 같이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좋자고 이러는 거에 왜 니네 엄마 용돈은 100만 원이고 우리 엄마는 10만 원인데? 그건 출가 외인이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도 돈 벌고 내가 더 챙기면서 살아. 내가 버는 돈도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눈치 보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니까 그냥 이혼해. 나중에 좋건 말건 지금이 불행한데 무슨 소리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치며 이혼을 선언하니 남편도 아차 싶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저에게 사과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보,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야.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당신도 당연히 서운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 풀어, 응? 장모님 생신도 당연히 똑같이 챙겨야지. 그러면서 바로 제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내주더군요. 하지만 그 뒤에도 몇 번이나 아까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저에게 숙이고 들어왔던 적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이 서운하고 정이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요즘 아주버님 어떠세요? 동서가 어느 날 저에게 넌지시 묻더군요. 왜? 아니, 요즘 형님이 아주버님 욕을 조금 덜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전보다 확실히 눈치를 보긴 해. 내가 봤을 때는 참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동서도 터트리고 살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사람이 조금 유해지기도 한다던데. 저 사람은 점점 더 깐깐해지는 것 같고. 동서도 도련님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돈을 아끼던 양반이 요즘 들어서 등산 나간다고 등산복을 사고 등산화를 사는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등산 모임 같은 곳에서 불륜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나 싶고. 에이, 설마. 요즘 외모에도 신경 쓰는 게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다니까요. 동서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양반은 돈 아까워서 불륜도 못하겠지. 라는 생각 말이죠. 실제로 남편은 그랬어요. 어디 외곽에 놀러 나갈 때면 기름값도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떨고 조금 분위기 있는 곳에서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메뉴판을 보고 만들어 먹는 게 얼마나 싸게 치는지 2절, 3절에 해대는 양반이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매달 저에게 확인시켜주는 계좌 내용을 보더라도 본인에게 쓰는 돈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담뱃값이 오르자마자 담배를 끊고 아직도 피우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주버님은 정말 돈 아까워서 바람도 못 피울 사람이긴 해요. 라고 동서도 동의를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 어? 무슨 선물? 제 생일이 곧 다가오긴 했지만 그동안 남편에게 제대로 된 선물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고 남편의 씀씀이라 알기 때문에 엄청나다는 그 남편 말에도 별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끽 해봐야 금반지 정도거나 아니면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정도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열어봐.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봉투를 건넸을 때에는 상품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한 30만 원 썼으면 많이 쓴 거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며 봉투를 열었어요. 하지만 정말 예상 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어? 발리 여행 상품권? 바로 발리 여행 상품권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당첨이라도 된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게 당첨돼도 누구에게 주거나 다녀오자고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팔 사람이었지. 이번 당신 생일에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라고. 이걸 당신이 당신 돈으로 준비를 한 거라고? 이건 내가 다 알아보고 제일 좋다는 숙소랑 여행 코스로 다 예약한 거야. 당신은 진짜 몸만 가면 돼. 정말이지 놀라서 입만 뻥끗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생일 선물로 해외여행 상품권이라니 남편 몰래 이게 꿈인가 싶어서 살짝 허벅지를 꼬집어 볼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거 정말이야? 당신이 정말로 이걸 다 준비한 거라고? 내 생일이라는 이유로? 그렇다니까 왜 이렇게 못 믿어?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런 일도 있고 그래야지. 정말이지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되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걸 해줄 리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를 치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남편이 이제는 조금 변하려나 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나 싶습니다. 사람은 절대 이유 없이 그렇게 쉽게 변할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여행을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는 신혼여행도 국내로 갔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돈을 최대한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껴 집을 고하는데 총력을 다했으니까 말입니다. 아주버님은 그래도 조금 변하시나 봐요. 해외여행이라니. 그러게나 말이야.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버님 보고 저희 남편도 좀 변해야 할 텐데.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나 보더라고. 도련님도 철 드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며 동서의 어깨를 두드려 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음만 나네요. 여행 용품도 사고 어딜 갈지 조사도 하고 정말 설레는 나날을 보내던 와중에 남편이 봉투를 하나 더 건넸어요. 이게 뭐야? 여행 경비. 그러면서 저에게 300만 원을 건넨 겁니다. 자그마치 300이었어요. 남들은 그게 뭐라고 하겠지만 저희 남편에게 300은 다른 사람에게 3,000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때쯤 되니까 이건 이상한 게 맞다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던 것 같아요. 당신 어디 아파? 내가 어디가 아파? 아니야, 안 아파. 그럼 혹시 나한테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 말에 남편이 웃더군요. 왜? 죽을 때가 돼서 이런 짓을 하나 싶어? 왜 갑자기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해? 나도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어디서 봤는데 젊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 중에 여행도 있더라. 다 늙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때 여행 가면 뭐 하냐고. 근데 나는 아직 간이 그 정도는 안 돼서 일단 당신 먼저 보내주게. 언젠가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자. 멀지 않는 날에.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남편을 보고 아, 이제는 우리 남편이 정말로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는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날이 하루아침에 다가오고 짐을 다 싸놓은 걸 보면서 남편에게 여행 선물로 뭘 사다 줘야 할지 한참 고민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내가 내일 공항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네. 당신 혼자 가야겠어. 나는 괜찮아. 짐이 많은데 미안하다. 남편은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제 비행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냥 의뢰하는 확인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워낙 꼼꼼한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그날도 지나가고 설레는 여행 당일이자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꿈에도 정말 하나도 상상하지 못한 채 설레는 마음만을 가득 안고 집을 나섰어요. 아들에게 엄마가 얼마간 오지 못하니 이모 집에 가 있으라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여동생에게 전화해 며칠간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또 얼마간 못 볼 사람들에게도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서 공항을 갔을 때였어요. 수속을 다 마치고 곧 비행기를 타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라고 뜨더군요. 아무래도 여행 전에 마지막으로 목소리 듣고 인사하려나 보다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목소리가 그게 아니더군요. 형님, 비행기 타셨어요? 아니, 이제 타려고 줄 서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동서의 그 다급한 목소리에 어딘가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쏟아내더군요. 비행기 타지 말고 당장 다시 집으로 가세요. 왜? 무슨 일인데? 형님 지금 비행기 타시면 정말 돌아오셨을 때 큰일 나 있어요. 제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그냥 무슨 일인지만 물었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이미 다 준비된 해외여행을 물리고 뒤돌아설 만큼 큰일이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어지간히 큰일 아니고서야 쉽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오라는 동서의 그 말에도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가지. 나 지금 발리 가는 비행기 타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디 제주도 아니고. 아주버님, 바람이 났어요. 뭐? 그리고 형님 한국에 안 계시는 동안 재산 정리 싹 해서 그 여자랑 도망가려고 한다니까요? 너무 상상하지도 못했고 제가 들은 말이 뭔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금 남편이랑 아주버님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남편은 아주버님 말리는 듯이 이야기했는데
아주버님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형님이 비행기 타시면 돌아오셨을 때는 집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대로 공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내내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인감 어딨더라? 갑자기 인감은 왜? 아니, 나 이번에 금고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다가 다 넣어두려고. 그리고 당신 그 통장 비밀번호 그대로지? 그걸 바꿀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통장 비밀번호는 왜? 아니,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묻고 이야기했던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뜬금없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해외여행 상품권을 주고 여행 경비라며 300만 원을 준 일들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의심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남편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또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에 뭐가 씌어서 의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병원으로 바로 가드려요? 아니요. 근데 기사님. 네. 사람이 하루아침에 너무 바뀌면 그건 이상한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그건 죽을 병에 걸린 거거나 몰래 딴짓을 하는 거지.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도착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비행기는 이미 떠난 시간이더군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겠더군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제 손이 너무 차갑다는 게 느껴졌어요. 심호흡을 얼마나 했는지 그 앞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이게... 현관에는 누가 봐도 여자 신발인 것 같은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정중앙에는 여행을 가는 제가 들고 있는 것보다 큰 캐리어가 2개나 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한 발짝, 2발짝 걸어갔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안으로 2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간부터 녹음하긴 했기에 정확히 기억해요. 지금부터 그 2 연놈의 대화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이제 자기 마누라 비행기 탔네. 그러네. 이제 정말 다 끝났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알지? 그러면 알지. 내가 자기 노력한 거 모를까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자기. 이 집은 팔았어? 내일 최종적으로 만나서 대금 다 받기로 했어. 원래 이삿날 주는 건데 내가 좀 싸게 내놓는 대신에 바로 달라고 했거든. 또 3일 내로 집 비워준다고도 했고. 자기 부인은 진짜 놀라긴 하겠다. 여행 돌아와서 보니 집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 말에 남편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쩌겠어. 집 팔자인걸. 그러게 왜 자기 돈까지 나한테 관리를 하게 해. 그런데 진짜 요즘 그렇게 남편한테 다 맡기는 부인이 어딨냐? 사람이 진짜 미련해서 그래. 내가 그러니 매력을 하나 못 느끼는 거 아니야. 데리고 살기에는 편한데
여자로서 매력이 정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넘어온 거잖아. 그치. 자기 같은 매력적인 여자한테 어떻게 안 넘어가냐? 그동안 데이트 비용이다 뭐다 자기가 다 쓴다고 고생했고 미안해. 이 집 대금 받으면 제일 먼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한 그 가방부터 사러 가자. 진짜? 진짜 사줄 거야? 진짜지. 거기까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열려있던 그 안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있는 반쯤 벗은 그 두 남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잠시 누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러다 느껴지는 인기척에 먼저 저를 발견한 건 상간녀였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보통은 그 시간에 그 집에 그렇게 올 사람은 부인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제가 외국에 나가 있다고 알았기에 그랬던 건지 저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누구시냐고 물었겠죠. 상간녀의 그 소리에 곧이어 남편도 돌아봤어요. 그러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사람의 얼굴 같더군요. 뭐 그럴만했어요. 지금 발리에 가는 비행기 아니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이 집 안방에 이러고 서 있으니 말입니다. 여보. 남편의 그 말에 상간녀는 그제야 제가 누군지 알았다는 듯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건 두 사람이 계획했던 모든 일이 다 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이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남편은 그리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비행기는 이미 뜨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 말에 제가 남편의 머리채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비행기 안 탔으니까 여기 이러고 있지, 이 개자식아. 여보,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닌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들켜놓고 아니라는 소리가 나와? 저는 한참을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다 동서의 손에 말려섰습니다. 동서는 저보고 참으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마 그 당시에 동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성을 잃고 모르던 남편의 머리라도 내리치고 나서야 그 상황이 끝났을 거예요. 동서가 말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일단 남편에게서 인감을 빼앗고 거래했다는 부동산에 전화해 없던 일로 만든 다음 남편이 관리하던 제 통장도 빼서 다른 제 계좌로 모조리 옮겨뒀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이 도망을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본 사실과 저를 해외여행을 보내기 위해 수많은 시나리오를 짜뒀더군요. 만약에 제가 의심쩍어 하면 어떻게 설득할지도 다 시나리오를 짜뒀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동생에게 안부 전화 겸 연락을 하는 걸 동서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비행기를 탔을 거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었겠죠. 그 상상을 하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실행할 수 있었는지 정말이지 믿기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심지어 상대 쪽 여자도 유부녀였더군요. 자기도 이미 남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자기 앞으로 해두고 짐을 챙겨 우리 집으로 도망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생각이었니? 그게 말 똑바로 안 해? 외국에 잠시 나가 있다가 좀 조용해질 때쯤 한국 들어와서 지방에서 조용히 살 생각이었어.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이랬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는 동네의 한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를 하다가 만났는데 몇 번 만나다 보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공통점을 많이 찾게 되었다고 말이죠. 빠르게 서로에게 빠졌다고 했습니다.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만난 지 6개월 만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눈이 돌았는지 뭐 한 방에 설명할 수 있긴 하겠죠. 게다가 아들까지 있는 놈이 말입니다. 상대방 여자도 아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도 그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까지 있는 남자와 여자가 상대 배우자의 재산까지 탈탈 털어서 아이도 버리고 둘이 함께 도망갈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더더욱 용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당장이라도 그 두 남녀를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동서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저는 그 집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내보냈습니다. 나가. 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부간의 사기죄는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하거나 형사죄로 깜빵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뭐 그런 법이 있는지 싶지만 법이 그렇답니다. 참 어이가 없죠. 남편과 그 여자를 내보내고 동서의 앞에서 정말이지 세상에서 그보다 더 많이 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밉고 남편에게 정이 없고 그런 걸 떠나 그냥 그 배신감에 치가 떨었습니다. 어떻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아온 여자를 이런 식으로도 자식도 버려가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차오르네요. 왜 다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날 동서에게 안겨서 정말 사람이 이 정도로 많이 울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운 다음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간다고 설레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던 데다가 또 그런 일마저 겪었으니 당연히 피곤할 만도 했죠 뭐.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의 남편을 알아내 연락했어요. 안 그래도 부인의 행방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출인 줄 알았는데 남자가 있었던 거네요. 그 상간녀의 남편도 아주 착잡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 남자의 마음을 세상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도망을 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생각했던 돈을 다 마련하지 못해서였는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말입니다.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으니 그 자린고비가 회사까지 그만둘 수는 없었겠죠.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모든 정황이 이혼하기에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기에 저에게 상당히 유리한 일은 맞았습니다. 당연히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고 남편은 제 변호사비는 물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다 해줘야 했어요. 세상에서 돈을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최악의 일이긴 했을 겁니다. 주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나중에 법원의 명령을 듣고 줬거든요. 시어머니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이야기는 다 들었다. 네가 오죽 못났으면 버리고 그렇게 도망갈 생각을 했겠니? 시어머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저를 탓하시더군요. 어차피 소송도 이겼고 이제 남편과는 볼 일도 없으니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벌어다 준 돈까지 싹 다 들고 자기 아들까지 버리고 여자랑 도망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거다. 오죽했으면. 솔직히 어머니가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 등살에 그 정도 자린고비인 남편 참아주며 살 여자는 저밖에 없다는 거요. 뭐?
너 말 다 했니? 덜했어요. 그러시면 다른 여자 며느리로 보고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게 말하고선 일어섰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두고 봐라. 너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며느리 드릴 거니까. 그리고 살았던 것보다 더 잘 살 거니까. 이제 그들의 뒷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정말 시어머니의 그 말대로 그들은 정말 잘 살았는지 말입니다. 그 상간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자기 남편에게 이혼당했어요. 그 상간녀는 직장을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맨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그 상간녀와 바로 재혼했어요.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내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일을 만들어 놓고도 그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더군요. 저한테는 아까워서 금반지 하나 해줬던 결혼반지도 명품샵에 가서 맞춰 나눠 끼고 말입니다. 세상에 결혼식을 하는데 울더라니까요. 지들이 뭘 잘했다고 울어? 가만 보면 세상의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사랑을 쟁취한 줄 알겠어. 아주 드라마를 찍더라니까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은 아직도 그 집안의 가족인 동서를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아무튼 남편과 그 상간녀는 재혼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가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은 아파트를 얻어 그 나이에 신혼살림을 시작하듯 살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상간녀는 저와는 아주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다달이 용돈을 받아 쓰는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문제로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돈을 많이 줄 생각이 없고 그 여자는 아주버님이 주는 그 쥐꼬리만한 용돈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사랑으로 시작했던 두 사람은 그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도 물론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불렀는데 가지 않아서 둘이 다투는 걸 동서가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네 같은 년을 어디서 또 받아줄 거라고 이렇게 배짱이 좋냐고 너 여기서도 쫓겨나고 싶냐고 난리치고 그 여자는 그거는 어머님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였다니까요. 그리고 글쎄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뭐라고 했는데? 형님 이야기하면서 그 전며느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너 같은 애가 눈이 돌아서 자기 아들이 집 팔자를 스스로 망했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픽 하고 나오더군요. 제 앞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보란듯 잘 살겠다고 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제 사랑도 없이 그 매일매일 싸우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자신은 정신 차리고 당신에게 잘하겠다며 동서에게 요즘 잘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바가 많았다나 어쨌다나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은 지금 상황을 더 좋아해요. 세상에 어떤 자식의 부모가 이혼했는데 그걸 더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만 봐도 남편이 가정에 얼마나 못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돈 관련 문제로 저를 찾아온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남편이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당신 같은 여자가 없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어.
정말 쓰레기 같은 자식 아닌가요? 그때는 이미 그 여자랑 혼인신고도 하고 유부남인 상태였습니다. 이혼하고 저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해도 기가 막혔을 텐데 이혼도 하지 않고 또다시 유부남의 신분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미쳤니? 약 먹었니? 나는 너랑 이혼한 걸 정말 하늘에 감사하고 있는데 다시 합치자고? 죽으라고 그래.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네 여보는 네가 지금 사는 그 집에 있지, 이 미친놈아. 한참을 저를 붙잡고 개소리에다던 남편을 쌍욕을 해가며 돌려보냈어요. 그러고도 미련이 남았는지 정말 며칠을 저에게 문자며 전화며 해댔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면서 말이죠. 정말 쓰레기 같은 자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서 우연히 시어머니와 그 상간녀, 그러니까 이제는 제 전 남편의 부인이 된 그 여자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이 장을 보러 왔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있더군요.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미 둘이서 한바탕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마주친 거였어요. 장 보러 왔니?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던 걸 붙잡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네. 제가 찝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본 두 사람은 조금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친한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둘의 모습을 제가 봤다는 것도, 그리고 동서를 통해서 둘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도 다 전에 들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말이죠. 우리는 장 보러 왔다. 아, 그러세요? 새 며느리가 어찌나 싹싹하고 나한테 잘하는지 내가 장 보러 올 때마다 이렇게 따라와서는 같이 봐준다고 하는구나. 그치, 아가? 시어머니의 그 말에 그 상간녀가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더군요. 그리고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혼자 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시게 할 수는 없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상간녀를 한번 보다가 저에게 시선을 돌리며 웃더군요. 보란 듯이 말입니다. 전에 너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보다 더 좋은 며느리를 봐서 잘 살고 있다고 증명하듯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웃음이 비집고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부부 사이도 조금 좋아지면 좋을 텐데요. 제 그 말에 상간녀는 무슨 말을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 당연히 저희 부부 사이 좋죠. 무슨 근거로 저희 사이가 안 좋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반지까지 받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 손에 끼워져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더군요.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자식이 저를 왜 찾아올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그 상간녀 둘 다 굳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를 찾아갔든? 네.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던데요. 나 같은 여자 없다고, 다시 합치자고. 내가 그러겠다고 하면 당장 지금 부인은 정리하겠다고요. 그 말에 상간녀의 얼굴을 확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이가 찾아가서 그쪽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그니까 가서 물어봐요. 그러고는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턱 잡았습니다. 어딘가 절박하고 간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마치 그 말투와 표정이 제가 그러자고 했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듯 했습니다.
그 상간녀의 표정이 더 썩어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으니 말이죠. 뭐라고 해요. 당연히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죠. 제 그 대답에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실망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제가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게 저는 제일 신기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엄청난 호구였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냐? 어머니 같으면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랑 다시 살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니들은 애들도 있잖니. 혹시나 애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러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재우는 지금이 더 좋대요. 시어머니의 인상이 눈에 띄게 찌푸려졌습니다. 제가 이어 말했어요. 행복하시다면서요. 저보다 잘하는 며느리 봐서. 그런데 뭘 미련을 가지세요? 계속 지금처럼 행복해하며 사세요. 라고 말이죠. 누가 안 행복하다니?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안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통장을 들고 그 상간녀가 도망을 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랑도 다 식고 이제는 매일 잔소리만 하는 남편에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아마 그 상간녀 성격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주버님은 거의 전 재산을 도둑 맞은 거라 울고불고 난리고. 아시잖아요, 그 자린고비. 그런 자린고비가 자기 돈을 다 날렸으니. 남편에게는 아마 최고의 벌이 아니었나 싶어요. 평생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며 그 돈을 아까워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지금 누리고 있을 것들을 생각하며 후회하겠죠. 돈에 관련해서는 평생 그렇게 괴로워하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두 연놈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니까 말이죠. 물론 제 전 재산을 잃을 뻔한 걸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생의 생일날 동생의 생일 선물로 예쁜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줬어요. 감사의 의미로 말입니다. 동서는 자기 평생에 이런 가방 들 일은 없을 줄 알았다며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주 살만하다고 말입니다. 자기 형을 보고 자신은 저러면 큰일 나겠다며 도련님이 정신을 조금 차리고 있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결말이 마음에 들어요. 남편이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게 특히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준 돈은 그대로 두고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는 아들과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나둘 해나가는 중이에요. 앞으로 당분간은 더 저축 같은 건 안 하고 이렇게 못 해본 것들을 해보면서 지내보려고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려다 보니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잘 털어놓질 못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살면서 겪어보기 힘든 일들을 한 번에 겪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기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전쯤에 결혼을 했고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남편과 도저히 헤어질 수 없었기에 부모님을 등지고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나서 연애를 했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워낙 내성적인 성향이라 그런지 20대 후반까지 이성과의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주변 여자친구들이 저를 안타까워하여 소개팅도 많이 시켜주었는데 막상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 얼굴을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성과 대화를 나눌 때도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지고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눈을 마주보기 어려워 매번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의 성향을 잘 아시고 곧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인데 연애조차 하지 못하니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부모님의 주변 인맥을 통해 괜찮다는 남자들을 직접 알아보시고 몇 번이나 저와 연결시켜 주려고 애쓰셨지만 결국 저의 내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소개해 주신 남자들을 예의상 몇 번 만나기는 했어도 연애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살아야 할 운명인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저의 일상생활은 집과 회사만 오갔던 것이 전부였고 주말에는 거의 집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가끔 여자친구들을 만나러 밖에 나가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할 때면 연애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할 말이 없으니 불편하기도 하고 어쩌면 다들 나만 빼놓고 저렇게 쉽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껄끄러운 모임이나 약속을 만들어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머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처럼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얼떨결에 전단지를 받고 살펴보았더니 핸드폰 앱을 통해 소개팅을 할 수 있다는 광고지였어요. 핸드폰 앱으로 소개팅을 할 수 있다고? 정말로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건가? 저는 우연히 전달받게 된 전단지를 통해 소개팅 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앱으로 이성을 소개해준다는 것이 그저 신기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개팅 앱에 호기심을 가지고 반신반의로 가입을 해보았고 가입을 하자마자 저와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던 어떤 남자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남자가 보낸 쪽지에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략한 소개글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직장인이에요. 가까운 동네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 반가워서 연락드려 보았어요. 안면식도 없는 낯선 남자에게서 무작정 날라온 쪽지가 저에게는 참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팅 앱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다니 저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고 나에게 쪽지를 건넨 그 남자와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그렇게 소개팅 어플로 만난 것을 계기로 서로의 일상에 대해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성을 직접 만나면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성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온라인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니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남자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 좋은 꿈 꾸셨나요? 오늘 아침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출근길에 우산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회사 퇴근길부터 잠들 때까지 그 남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치 실제로 연애를 하는 것 마냥 즐겁고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퇴근길에 여느 때와 같이 그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실제로 한번 만나볼래요? 전혀 부담 갖지는 말고요.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다 보니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는 저에게 어떻게 실제로 만나자고 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한 듯이 메시지에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사실은 저도 그 남자처럼 온라인 채팅으로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연락을 끊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지만 설렘 가득한 실제 만남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이 되자 저는 왠지 모르게 설렘보다는 걱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서로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문득 저에게 연락 온 이 남자가 실제로는 이상한 사람은 아닐지,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접근한 사람은 아닐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그 남자를 실제로 만나게 되면 제가 또 다시 말수가 적어지게 될까봐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쓸데없는 걱정과는 달리 그 남자의 첫인상은 마치 순박한 시골 청년과 같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봐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얼굴이더라고요. 약속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갑자기 두근대는 것 같았고, 외모에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더욱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다정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고, 제가 그 남자의 얼굴도 잘 못 쳐다보고 부끄러워하니 그 모습이 도리어 귀엽게 느껴졌나 봐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건네주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동안 그 남자와는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그런지 저 또한 시간이 점차 지나자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의 실제 만남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이상한 사람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도리어 이렇게 이성과의 데이트 자체가 거의 처음인 저에게는 저를 향한 그 남자의 관심이 나쁘지만은 않았고, 그렇게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만남을 이어가게 되면서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희 남편이 되었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았던 남편은 제가 어려서 그런지 저의 내성적인 성향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저의 모든 행동을 귀여워해 주었어요. 아, 이런 게 연애였구나. 이렇게 좋은 걸 이제서야 하게 되다니.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저도 이제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된 것 같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고 늦게 시작한 사랑이 무섭다더니 저는 정말 남편과 불타는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사귄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은 불현듯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주야, 오빠랑 결혼할래? 너를 향한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와 연애를 하자고 한 것도 결혼을 하자고 한 것도 지금의 남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자는 남편의 말에 설렜고 남편을 만나면서 단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는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정말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주고받게 되자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어느 날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인적이 드문 호수공원에 가서 우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나는 사실 직업 군인이었어. 부대에서 총망받는 군인이었고, 내 적성에도 군인이 잘 맞아 평생 군대에 있겠구나 생각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셨다는 연락을 급하게 전달받게 되었어. 남동생이 있긴 했지만 아직 대학생이고 내가 장남이기에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를 병간호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체하지 않고 전역을 했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무척 당황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나에게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생각하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본인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아버지와 혼자서 병간호하느라 고생하실 어머니를 생각해서 급하게 전역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 나는 군대 밖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으로서 당장의 경제활동을 해야만 했고 급한 대로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취업을 했지. 그렇게 아버지의 병간호와 회사 생활만 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소개팅 앱으로 만나게 된 게 바로 너야. 저는 남편의 이야기가 마치 영화 속 줄거리같이 느껴졌어요. 나와 연애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더욱 안쓰럽고 슬펐던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안 이야기를 저에게 힘겹게 이야기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저는 남편과 얼른 결혼을 해서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애 경험이 없던 내성적인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부모님은 적잖게 놀라셨고 남편의 집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우리 딸이 어디가 못나서 별 볼 일 없는 5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그러는 게냐. 그리고 시아버지 될 사람이 폐암 환자라니 그 남자와 결혼해서 시집살이도 모자라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할 셈이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저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더불어 어머니도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 혼자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어려웠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부모님 두 분 다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아무래도 오빠가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설득시켜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바로 비싼 한우 소고기를 사들고 부모님 집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을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고 한참 동안 남편은 무릎을 꿇고 밖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부모님이 남편을 집에 들여보내주시겠지 하고 기다려보았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추운 날씨에 밖에서 버티고 있었던 남편을 부모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이러다가는 동상에 걸려 큰일 날 것만 같아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라며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제가 남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더욱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남편은 몇 번을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 시도했지만 실제로 만나 뵙고 이야기조차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저 또한 부모님의 결혼 반대와 모진 말들에 지쳐갔고 남편과 헤어질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내 평생 이 남자를 놓치면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남편의 집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암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식을 얼른 보고 싶으셨나 봐요. 남편의 나이가 이미 혼기가 꽉 차기도 했고 남편에 비해서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어린 신부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결혼을 더욱 서둘렀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또한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기색 없이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몇 번이고 집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갑작스럽게 시아버님의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결국 시아버님은 우리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은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하거나 슬픈 기색보다는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저는 암투병 중이었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 후 직접 시아버님의 병간호를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새로운 이유를 대시면서 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 남자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니 유감이지만 네가 홀 시어머니를 모실 자신이 있니?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려 돌아가셨다면서. 암도 유전이야. 네가 만나는 남자가 나중에 암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야. 그런 집안에 우리 딸이 들어가서 고생하는 꼴을 엄마 아빠는 절대 지켜볼 수가 없구나.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구나. 저는 부모님과 남편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남편과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과 헤어지고 예전처럼 사람들을 만나는 게 껄끄러워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지내든지요. 남편은 제 내성적인 성격도 잘 이해해주고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던 유일한 남자였고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을 했고 부모님과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남편의 집안 사정은 좋지 않았고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거의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모아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20평 남짓한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행복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선택한 결혼이기에 남편은 저에게 더욱 잘해주었고 저 또한 힘들게 한 결혼이었기에 남편과 더욱 잘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지내고 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아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희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얼른 가져야 하지 않겠니? 나도 우리 바깥 양반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다 보니 손주가 너무 보고 싶구나. 나이가 들면 자식보다는 손주 보는 맛에 산다고 얼른 손주를 보고 싶구나. 저는 사실 아이를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형편상 당장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자고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자고 이야기한 제 말에 동의해 주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겉으로만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 애썼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제가 누렸던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하나부터 열까지 돈 드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덜 사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차가 되었을까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생리불순이 생겼고 결혼하고 나서도 생리가 일정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열심히 피임을 하긴 했지만 실수를 했는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준비도 아이를 혼자서 돌볼 자신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남편과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지금처럼 돈을 모으지 못할 게 뻔히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연봉이 높은 제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 일을 쉰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미래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남편에게도 당분간 임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선 안 되겠지만 잠시나마 아이를 지우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엄마로서 이 아이를 제대로 책임질 수 없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혼자서 고민하다가 몇 번을 망설인 끝에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에 남편은 처음에 굉장히 당황한 듯한 눈치였지만 금방 두 눈이 빨개졌어요. 고마워, 여보. 나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당신도 우리 아가도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의 임신 소식에 남편은 연거푸 고맙다는 말을 했고 남편의 감격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제 마음도 움직였어요. 그래, 한번 나아보자.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저의 손발이 되어 보살펴 주었고 제 배가 스스로 하중을 못 견딜 정도로 부풀어 올랐을 때 남편은 심지어 제가 목욕 중에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매일 저녁 목욕까지 시켜주었어요. 돌이켜보면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나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임신으로 인해 제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져갔고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가와의 미래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님도 남편과 더불어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께서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뛸 듯이 기뻐하셨고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배려해 늘 반찬을 직접 해다 주셨어요. 시어머니와는 그동안 고부간의 갈등이 크게 없었지만 아무래도 불편하고 거리가 있는 사이였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자주 뵙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무뚝뚝한 아들만 있다 보니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저와 친해지고 나서는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 40주가 되었지만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했을 때 아이의 뇌가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유도분만을 시도했습니다. 유도분만을 시도한 지 12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통이 오지 않았고 또다시 유도분만 촉진제를 맞고 나니 아이가 뱃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아이의 심장박동이 급격하게 빨라졌어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저는 결국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그렇게 제 아들 준우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왕절개로 인해 전신 마취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우의 탄생과 동시에 힘찬 울음소리를 바로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마취가 깨고 나니 제 옆에는 준우가 누워 있었고 남편이 저를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잘 실감이 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만나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 참, 우리 남편 만나기를, 우리 준우를 낳길 정말 잘했다. 제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업적 중에서 우리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이 가장 위대하고 뜻깊은 일로만 느껴졌습니다. 준우의 탄생과 함께 제 삶의 가치관도 180도 달라졌는데요. 저에게 운명처럼 준우가 찾아왔고 이제 제 삶에도 어둠보다는 햇살이 들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여보, 내가 아기를 이렇게 좋아했었나? 우리 아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꼼지락거리는 이 작은 두 손이 너무 귀엽지 않아? 남편도 아이 아빠가 되었다는 게 이제서야 실감이 났는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나와 준우를 바라보았어요. 준우의 존재감만으로도 집안의 온기가 달라졌고 저절로 부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우만 바라보고 육아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0일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저는 여전히 준우의 존재감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혼자서 외벌이를 하고 있어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겉으로는 티를 내진 않았지만 외벌이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우리 집은 오래 못 버틸 거야. 준우도 태어났으니 내가 당장 돈을 벌어야만 해.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제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기 시작했고 고작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준우가 걱정되긴 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자고 마음먹고 나니 준우를 맡길 곳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집 주변 어린이집에 모두 연락을 돌려보았지만 이제 막 100일 된 어린 준우를 맡아줄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우리 형편상 이모님을 구해 월급을 주는 것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과 동시에 연락을 끊고 지냈던 부모님에게 다시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님의 도움을 받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복직해서 준우를 시어머님께 맡기겠다고 남편에게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표정은 곧바로 굳어졌어요. 연로하신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어머님께서 아이를 혹여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와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서요.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하긴 하였으나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께서도 저희가 처한 상황을 워낙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곰곰이 한참을 생각해 보시다가 결국 준우를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준우 어미가 회사에 복직해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준우는 내가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셨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셨고 준우가 100일 지날 무렵부터 시어머님께서 돌봐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되었어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복귀해서 그런지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낮 동안 어린 아들을 온전히 보살펴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시어머님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업무 특성상 야근이 많았어요. 임신 전에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밥 먹듯이 함께 야근을 했지만 저는 이제 하나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눈칫밥을 먹으며 정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 할 일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늘 노트북을 들고 퇴근길에 올랐던 것 같아요. 정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늘 집에 도착할 때면 저녁 7시가 넘었고 시어머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준우를 돌봐주시느라 항상 기진맥진하신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볼 때면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해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시어머님께 잘해드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제가 준우를 돌보기 시작했고 아이가 일찍 잠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늘 늦게 잠을 이뤘던 것 같아요. 낮 동안 엄마의 품이 그리웠는지 엄마가 저녁에 들어오고 나면 준우가 늘 늦게 잠들기 일쑤였고
저는 아이가 잠들고 나면 다시 노트북을 켜고 회사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지쳐갔던 것 같아요. 워킹맘의 생활이 힘겹다는 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가 워킹맘이 되어 생활해보니 죽을 맛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준우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간의 관계가 소홀해지기도 하고 자주 싸운다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의 힘듦에 대해 잘 이해해주고 함께 준우를 돌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상시처럼 시어머님이 오시기 전까지 준우를 보살피고 있었고 출근 준비로 인해 바쁜 아침이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준우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님은 30분 정도 집에 늦게 도착하셨는데 회사에 지각할 새라 준우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뒤 헐레벌떡 현관문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 아기와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회사에서 한창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회사에 출근하면 바쁜 업무로 인해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으로부터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또다시 핸드폰에 울려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준우가 숨을 쉬지 않아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며 저에게도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준우가 숨을 쉬지 않는다니?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만 알았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엄마에게 미소 지어주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니. 남편의 말 한마디에 너무 놀라 목소리가 떨렸고 울음이 순간 터져나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자초지종도 모른 채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우리 아기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힘겹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저를 발견한 남편이 저에게 달려와 감싸 안아주었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준우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반쯤 정신을 놓고 새어나온 저의 물음에 남편 대신 시어머님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준우 어미야. 내가 아침에 실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걸 먹고 잠깐 잠에 들어버려서 준우가 이불 위에 뒤집혀 있는 걸 바로 발견하질 못했어. 저는 사실 그 당시 시어머님의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진 않았어요. 단지 우리 아기가 이렇게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감당하기 힘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누워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았고 제가 준우에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그 상황 자체가 받아들여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준우의 상태가 갑자기 심각해졌는지 비상벨이 울렸고 순식간에 의료진이 달려와서는 준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준우의 온몸이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우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아기가 숨을 못 쉬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고 엄마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못하는 우리 준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 그리고 점차 이상을 찾아갈수록 시어머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님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준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준우의 장례식이 끝나자 저에게 어렵게 다가와서 말을 걸으셨어요. 준우 어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하지. 어린 준우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순간 저는 시어머님을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모든 게 다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어리고 어린 아기가 숨을 못 쉬어서 바둥대고 있었을 때 어머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기 살려내세요. 우리 진우 살려내시라고요. 그동안 제가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님은 적지 않게 당황한 눈치였고 남편이 저를 붙잡으며 그만하라고 되어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님께 말을 걸지도 대꾸하지도 않았거든요. 시어머님이 우리 준우를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몹시 분하고 치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준우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회피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엔 엄마로서 준우를 보살펴주지를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며 말을 걸었을 때 이성을 잃었던 거죠. 맞아. 시어머님이 그날 잠들지 않았더라면 우리 준우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야. 시어머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무쳤고 저는 어떻게든 화풀이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희 원성의 시어머님은 그저 본인이 잘못했다며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치셨고 장례식장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몇몇 친척분들은 제가 시어머니께 소리 지르는 것을 보자 혀를 차며 저의 태도에 언짢은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시선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에게 준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의 슬픔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준우야, 엄마가 참 못났다. 그렇지?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준우의 마지막을 힘겹게 보내주고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는 준우가 사용하던 침대, 옷가지, 장난감, 인형 등이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고 준우가 마치 어디에선가 울면서 엄마를 찾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준우의 마지막 채취라도 다시 느껴보기 위해서 준우가 사용하던 물품들을 한참을 껴안고 있었고 또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남편은 시어머님이 옆에 있어서 그랬는지 혹시나 시어머님이 준우의 죽음에 대해서 자책을 할까봐 울음을 꾹 참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준우의 채취를 느끼며 서로를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고 저와 남편은 차츰 준우의 물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준우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우리 아기의 흔적을 계속 남겨두자니 슬픔의 골이 너무 깊어 이대로 두다간 제정신이 온전치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우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준우의 물품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우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고 저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남편은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보다는 담담하게 일상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갔습니다. 준우가 우리 곁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워킹맘이 아니기에 일부러 늦게까지 야근을 도맡아 해왔어요.
바쁘게 일을 하면 잠시나마 준우에 대한 생각을 덜 수 있었고 야근으로 인해 몸은 힘들었지만 도리어 심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준우가 떠나가고 남편과의 대화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의 끝에는 항상 준우가 있었고 더불어 시어머님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 앞에서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눈치를 보았고 저 또한 남편과 시어머님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을 때처럼 시어머님과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나 봐요. 여보, 이제 그만 엄마를 만나보는 게 어때? 우리 준우 그렇게 보내고 나서 엄마도 마음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저는 준우를 그렇게 제 품에서 호련히 떠나보내고 나서 시어머님을 앞으로는 만나 뵙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어머님을 만나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오빠는 엄마라서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난 어머님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눌 자신이 없어. 나는 한사코 시어머님과의 만남을 거부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님께 쏟아부었던 말들을 시어머님을 다시 뵙게 된다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아직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표정과 말투에서 감지했는지 더 이상은 다른 말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지는 일이 있나 봐요. 저에게 우리 아가의 죽음은 후자에 가까웠고 아무리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저에게 준우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잠을 이루다가도 한밤중에 눈이 떠져서는 계속 멍을 때렸고 창밖을 말없이 한동안 응시하기도 했어요. 준우가 아닌 다른 생각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도 억지로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결국 다시 우리 아가에 대한 생각으로 되돌아왔던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제 머릿속에는 온통 준우 생각으로 꽉 차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제 상태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억지로 끌고 가서 정신과 상담을 시켰어요. 생각보다 제 상태는 매우 심각했어요. 우리 아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한 증상이 나타났고 또다시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 것 같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온몸이 으스스 떨리기도 했어요. 이 모든 증상들이 저는 그저 준우를 잃고 난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황장애가 와서 저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우울증이었는데요. 원래도 내성적인 성향이었는데 극도로 말수가 더욱 줄어들고 평상시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나 봐요. 준우가 떠나가고 제 삶에 대한 의욕을 잃다 보니 우울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제가 공황장애의 우울증 진단까지 받고 나니 충격을 받았고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실 남편은 그동안 시어머님으로 인해 준우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사고라고 여겼거든요. 그날은 시어머님의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처럼 어머님께 화를 내거나 모든 것을 어머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도리어 우리 아기가 죽고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시어머님을 걱정해 저 몰래 위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평상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님에게 신경을 많이 썼던 남편은 저와 시어머님의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는 제가 준우에 이어 저까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많이 힘들지. 나는 여보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 나는 준우에 이어 여보까지 더 이상 잃을 순 없어. 여보가 우리 엄마를 만나기 힘들다면 여보가 나와 결혼하면서 장인 장모님과 인연을 끊었듯이 나도 엄마와의 인연을 끊을게.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제가 과거에 그러했듯이 남편도 시어머님이 아닌 저를 선택했어요. 저는 사실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님과 엮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준우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한꺼풀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혼자서 시어머님을 찾아갔고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온 남편은 집에 와서 저를 안아주었고 남편의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님도 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남편을 부둥켜 안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이 시어머님과 인연을 끊고 제가 평생 시어머님을 만날 일을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가 고맙게 느껴졌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제가 평생 준호와 헤어져 돌이킬 수 없듯이 시어머님도 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인연을 끊고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시어머님의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고 괴로우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님을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제 스스로 너무나 불안하고 우울했기 때문에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어머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남편과 정신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다니며 제 스스로 다시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그렇듯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제 옆을 지켜주며 제가 더 이상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었어요. 남편의 노력이 빛을 발했을까? 병원에서도 점차 제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 또한 남편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억지로 웃거나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렇게 남편과 함께 노력하고 지내다 보니 우리 아기에 대한 생각도 점차 덜 하게 되었고 현재 제 상황에 대해 직시하면서 점차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병세는 확실히 남편이 시어머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좋아졌어요. 남편 또한 저의 좀 더 밝아진 모습에 힘을 얻었고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의지를 하며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준우가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님과 더불어 도련님과의 연락도 모두 끊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아닌 저에게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게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어머님께서 다시 남편과의 인연을 연결하고자 도련님을 앞세운 건 아닐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뒤늦게 전화를 받았는데 도련님은 격양된 목소리로 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형에게 병원으로 바로 와달라고 전해달라 그랬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도련님께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깊게 한숨을 쉬더군요. 형수님, 지금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세요. 형이 엄마한테 인연을 끊자니 어쩌자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결국 제가 외출한 틈을 타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병원으로 모시긴 했는데 지금 좀 위급한 상황이에요. 형 좀 빨리 병원에 와달라고 하세요. 도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떤 답변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왜? 내가 아니라 왜 어머님이 자살 시도를 하신 건데 준우가 죽고 나서 우리 아기가 외롭지 않게 저도 몇 번이고 죽을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남편이 가여워서 한 번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다고 하니 처음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건 나인데 자식을 잃은 아픔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 나인데 왜 어머님이? 도련님의 연락 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바로 저에게 달려왔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도련님께 연락 온 이야기를 남편에게 곧바로 이야기했어요. 저의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남편의 얼굴은 한순간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상황이 우려되어 병원에 잠시 가볼까 생각했지만 시어머님을 보는 순간 다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까봐 두려운 마음에 다리를 감싸 안고 소파에 앉아 덜덜 떨면서 남편의 연락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전화 너머 울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수면제를 드시고 결국 못 깨어나신 것 같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남편의 말에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고 시어머님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로 인해 남편이 시어머님과 인연을 끊었고 저로 인해 시어머님께서 상처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준우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시어머님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자 저는 그동안 준우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간 것에 대해 시어머님께 책임을 물으며 모질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일 때문에 바쁘단 핑계로 제 스스로 준우를 잘 돌보지 못했던 상황들, 그로 인해 시어머님께 준우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불현듯 함께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자식을 떠나보낸 엄마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동안 시어머님께 모든 화살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걸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 세상에 남아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내야만 했고 모든 죄책감을 시어머님께 떠안겨 드린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준우에 이어 시어머님까지 돌아가시게 만들었어. 나로 인해 오빠가 엄마를 잃게 된 거야. 시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저로 인해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던 남편은 이제 본인 때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텐데 그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시어머님께 화살을 돌린 것처럼 남편도 나에게 화살을 돌려 어머님 살려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저에게는 남편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남편이 저를 원망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예전에 제가 침대에 누워있던 준우를 바라보고 주저앉았던 것처럼 남편 또한 미동도 없는 시어머님의 침대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말없이 다가가 안아주었고 남편은 저에게 한참을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우리 아기의 장례식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고 시어머님의 장례식까지 치르면서 남편과 저는 둘 다 넋을 잃고 말았어요. 주변의 시댁 친정들은 저보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서 이 사달이 났다며 뒤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저로 인해 시작한 불행일까요? 저는 그동안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연달아 발생한 걸까요?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과 인연을 끊고 저 혼자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로 인해 불행이 발생하는 것만 같고 모든 것들이 두렵고 무섭기만 해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어렵지만 저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보았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뿐인데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 같아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